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초대형 태풍이 휩쓸고 가는 것 같은 패닉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오늘 하루만 230포인트, 8% 넘게 빠지는 폭락장을 연출했고요. 코스닥 단번에 11%가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 장이 이랬다 저랬다를 평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폭락 장세였습니다. 일단은 시장에 퍼져 있는 공포 심리를 잠재우는 게 급선무일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냉정히 진단해 보겠고요. 또 지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은 무엇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 저희가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숫자를 본 게 다 경험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김영환 연구원님, 아마 역대 최대 낙폭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포심이 시장을 지배한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외국인 매도가 1조 4천억 이상 나왔는데 네. 아마도 NK 트레이드 정산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고요. 네. 사실 그러고 한편으로는 또 미국에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외국인의 매도세를 받아볼 줄 만한 수급 주체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상황으로 갔는데 약간은 좀 과도하게 하락한 게 아닌가, 하루 낙폭 기준으로 보면 과도하게 하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간으로 과거의 수치들을 쭉 보면은 제가 그 당시에 대한 정확한 그 현장 경험은 없긴 하지만은 네. 2000년, 2001년 IT 버블 붕괴 당시의 하락폭,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하락폭 정도가 지금 정도보다 좀 더 큰 수준이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이 IT 버블 붕괴나 금융위기 수준의 위기에 임박해 있거나 그 한가운데 들어와 있느냐라고 하면 그 정도 느낌은 우리는 못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일간 낙폭 이 정도 나왔다는 거는 상당히 펀더멘털보다 심리가 많이 눌려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심리가 좀 진정되는 국면이 되면은 약간 이런 하락은 조금 진정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과도하게 어떤 공포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 대비해서도 이렇게 빠질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많이 눌려 있을까? 오늘 장 대응하시면서 고객들 전화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오늘? 대응 거의 못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적당한 수준이어야지 좀 대응을 하게 되는데 네. 물론 디테일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오늘 하락을 봤을 때 지난주 금요일 기준 잠깐 돌아가 볼까요? 돌아가 봐서 코스닥이 역대급 하락과 지난주 기준으로 많이 하락을 한 거죠. 그럼 이 정도였으면 미국에서 빠지더라도 일부 3번형은 되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시장의 기대 심리. 그렇지만 장중에 장을 시작하고 나서 처절하게 좀 빠지는 장을 보면서 좀 어떤 일이 있었냐면 A라는 종목을 좀 매도를 한다고 칠게요. 제가 만약에. 네. 근데 그 종목이 8만 주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네. 그 종목이 20% 빠졌습니다. 근데 매도를 의뢰한 투자자는 5천 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을 시가로 내가 팔면은 매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얼만큼 호가를 잡아먹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죠. 이거 저희가 현장에서 봤을 때 일종의 룰이 있습니다. 호가를 5개 이상을 잡아먹을 정도의 내가 패닉셀에 동참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오늘은 매수보다 매도 이렇게 좀 말이 좀 쉬운 건데 그냥 매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요. 과거에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장중에 저희 고객들이라든지 투자 드린 말씀은 이거예요. 이 정도 지수대가 오게 되면 소위 스마트 머니가 가끔 발동을 합니다. 편하게 좀 자금력이 있으신 투자자분들이 네. 삼성전자 10억만 사자라든지 많이 빠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스마트 머니들이 오늘 제 개인적으로 발동을 안 했어요. 이게 과거에 최근에 국내 시장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었고 네. 차라리 미국 시장을 사야 된다라든지 금투세 우려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서 이게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때는 기억을 해보면 제가 오늘 뉴스 보시면 4년 5개월 만에 서킷 브레이커 발동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4년 5개월 전에 3월 아마 19일인가 그럴 텐데 그때 제가 저희 한경 방송 12시 때 직접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서킷 12시 반인데요. 예. 그때 150포인트 이상 빠지면서 그랬을 때 그때는요 어떤 식으로 비교가 되냐면은
너무나도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감히 매수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시스템 리스크죠. 그러니까 와 정말로 이게 집합 금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백신도 업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것 때문에 그거는 무서워서 매수를 못하는 거고요. 오늘 하락 같은 경우는 그런 심리적인 리스크가 아니고 그냥 매수세 자체가 부재한 거. 그냥 뭐 우리가 지금 솔직히 지난주에 금요일 날뭐 좀 더 저희가 고용지표 얘기하겠지만 고용지표 때문에 너무 빠진 거 아닙니까? 그건 너무 패닉셀에 가까울 정도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고 보고서도 매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난주 경주마시아에 제가 매수 없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좀 전에 보니까 그 선물이 그렇게 많이 안 팔았거든요. 장중에서도. 네. 근데 지금 보니까는 5시 지금 35분 기준으로 선물이 좀 매수로 바뀌어 있네요 또.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도 동시효과 따른 포지션을 굉장히 빨리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그 매수 심리라든지 혹은 시장의 불협화음 자체가 한꺼번에 시장에서 들이부어지면서 오늘 하락을 이끌었다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의견들 저희 댓글창을 통해서도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 풋옵션 매수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결국 하락에 배팅하고 있는 지금의 장세의 모습인 거죠. 네. 임 대표님. 예, 지금은 이제 시장에 대한 비관론이 대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단서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그 엔화 가치의 흐름을 매일매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아주 빠른 속도로 엔화가 절상되고 있고 엔화의 어떤 단기 추세가 꺾여줘야 시장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과 같은 엔화의 상승 트렌드가 유지될 경우에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공포감이 더욱더 크게 부각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 변동성 확대되고 그러면 또 나스닥 빠지죠. 이미 빠졌지만 그리고 이제 아시아 증시 급락하면은 아시아 증시 개장하고 나서 또 나스닥 선물 또 연동돼서 급락하고 또 나스닥 또 현물 거래 시장에서 또 시가 하락해서 시작하겠죠. 아마 약간 그 나스닥이 이제 시가가 이제 하락해서 시작한 다음에 만약에 이제 양봉으로 이제 마감을 하게 될 경우에는 투심은 그나마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엔화 가치가 좀 꺾여주면은 긍정적인 투심이 형성될 수 있는데 그 시점이 언젠지는 오리무중이지만 엔화가 지금 저점 대비 충분히 올랐고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좀 퇴색이 시차를 두고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적극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스탠스만 좀 확인시켜 준다면요, 엔화 가치는 또 오른 걸 또 반납하게 됩니다. 그때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상승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엔화 가치 상승 국면에서 일본 증시도 엄청나게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카드를 적극적으로 만지작거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이 변동성 확대 국면 속에서 이렇게까지 빠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충격과 공포의 급락 장세가 전개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단서들이 제가 지금 얘기한 거 말고도 질비한 관계로 현재 시점에서의 투자 전략은 비중 유지 혹은 비중 확대가 맞다고 보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 추격 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크기보다 전략적 인내와 보유를 통해서 추구할 수 있는 이익의 크기가 더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포지션에 대한 의견까지도 주셨는데 일단 김영환 연구원과의 공통점은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지금 일부 청산 이런 것들이 지금 낙폭을 확대하는 데 원인으로 작용했을 거다라고 보는 아주 공통적인 시각은 있으신 것 같고 하나 짚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주말 사이에 미국 지표를 받아본 게 사실 고용 지표란 말이죠. 그 전날은 이제 ISM 제조업 지표가 예상치를 좀 밑돌았고 그 다음 날 나왔던 게 이제 비농업 부문 고용, 거기다 실업률 예상보다 더 둔화됐어요. 실업률도 더 올랐고 비농업 부문 고용도 예상보다 더 줄었고. 그러니까 결국 이걸 더 세게 받은 여기에 대해서 더 확대 해석하게 된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해석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작년 정도부터 많이 회자됐던 얘기인데 뭐 샤무의 법칙 이런 얘기를 네, 3회 하고요. 법칙도 한참. 예, 12개월 평균 실업률 대비 최근 3개월 실업률이 0.5%포인트 이상 높아지면은 경기 과거에 항상 그럴 때는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었다라는 건데 그 기준에 따르면은 지금 터치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키운 부분이 있고요. 근데 다만 샤무의 법칙을 만든 그 경제학자도 하는 얘기가 이거는 정확하게 항상 들어맞는
앞으로도 들어마실 것이라는 얘기라기보다는 과거 경향이 그랬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약간 선행지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가파르게 사람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큰 폭을 조정을 받았는데 네. 저는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오늘 일간 수익률 기준으로는 과거에 2000년이나 2008년 다음으로 큰 폭의 하락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지만 과거 12개월간의 고점 대비 낙폭을 기준으로 보면요. 아직까지 어마어마하게 큰 수준은 아닙니다. 한국 코스피가 한 고점 대비 17% 정도 하락을 했고요. 네. 근데 지금보다 더 큰 폭의 하락을 했던 것도 2000년, 2008년 같은 경우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코로나 이후에 미국이 빅스텝, 자이언트스텝 하면서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시작했을 때도 네. 주가 지수가 20% 이상 조정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이 본격화됐었던 2018년에도 또 20% 이상 조정을 받았었죠. 그렇게 보면은 지금의 낙폭이 경기 침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치면 지금이 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다만 그때 시기들이랑 지금을 비교하면 뭐가 다르냐면요. 그때들은 펀더멘탈의 악화를 점진적으로 계속 확인을 하면서 주가가 줄줄줄줄 흘러내렸다는 겁니다. 네. 하루 낙폭은 2%, 3%로 가는데 누적되니까 20% 이상 낙폭이 나오는 거죠. 네. 근데 다만 이번에는 거의 이틀 만에 10% 넘게 낙폭이 나와버리면서 17% 고점 대비 17%가 나와버리니 지금 펀더멘탈 이런 것들의 악재들을 반영을 하면서 빠졌다라기보다는 심리적으로 그런 가능성만 나온 거 가지고 패닉셀이 나왔던 거죠. 이건 좀 다른 양상이라고 보여요. 그러면 만약에 실제로 우리가 향후 몇 달에 걸쳐서 경기 침체를 확인하게 되면 그때의 저점은 지금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거를 알 수 있냐 모르죠. 근데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이까지 빼는 게 맞냐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패닉셀링이었던 거고요. 그런 패닉셀링을 촉발했던 게 말씀하셨던 대로 ISM 제조업 지수와 고용 지표였는데 그 고용 지표의 일면을 보면은 약간 경기 침체를 우려할 만한 요인이 있긴 했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경기 침체에 이미 들어간 건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니고 아직 알 수 없는데 시장이 그거를 너무 빠르게 반영한 것 같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폭락장, 그러니까 낙폭이 좀 억울하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하죠. 네,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게 밸류에이션대로 우리가 그대로 받았나? 그럼 할 말이 없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다. 근데 왜 이렇게 컸나? 삼성전자가 2분기에 10조 4천억을 버는 지금입니다. 하이닉스가 5조를 벌고요. 한 분기만에. 코로나 때라든지 그때 과거에는 적자 우려라든지 혹은 펀더멘털 리스크가 말씀하신 건 천천히 반영을 해가지고 투자자 지친 경우인데 지금 이틀의 경우는 하이닉스 실적 발표한 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분기, 3분기 실적을 확인해야 되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봐야 되고 혹은 2025년도 EPS 추정치를 봐야 되는 이런 시기에 그냥 이틀 만에 이렇게 빠진 거라 함은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너무 과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까 파생 잠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제가 3시 20분까지는 외국인 선물이 매도였거든요. 네. 근데 동시호가 때 매수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3시 45분 동시호가 10분 끝나니까는 9천억 매수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들의 선물을 2조 이상 매도를 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오늘 장중에 11시까지 1조 이상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1조 매도를 정점으로 해서 종가까지는 외국인은 매수로 바꿨다라는 부분이고요. 일정 부분 해지를 했겠죠.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요 얘기는 제가 처음 드리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파생 포지션이 급격할 때 있거든요. 급격할 때 좀 이상하게 변곡이 나오는 게 몇 번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오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풋옵션을 1,200억 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장 하락에 베팅했던 이런 투자자분이 이렇게 많았다? 물론 이거는 금액 기준이기 때문에 계약수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최근이 아니고 과거에 평균치는요. 개인 투자자는 콜랑 풋이랑 합쳐가지고 100억 언더에 사타 팔았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난히 오늘 크네요, 거래량이. 물론 이게 수익이 나서 그랬을 수도 있고 계약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은 오늘 그 뉴스 보시면은 이 풋옵션이 굉장히 많은 퍼센트의 잭팟을 터뜨리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게 파생 시장에서의 한쪽의 큰 방향성의 수익은요. 저는 이거를 일종의 그 방향성이 바뀌는 거,
변곡점으로 좀 볼 때도 가끔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물론 제가 확증 평양, 상방의 빨리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상방의 확증 평양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네. 이런 식으로 본 적이 저도 매일 파생 트레이더는 아니지만 매일 확인을 해보니 오늘은 좀 너무 많이 갔다. 이게 지금 양쪽에 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아까 이제 고용지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과했던 게 뭐냐면 항상 우리는 이제 일 터진 다음에 공부를 하죠. 저도 오늘 아침에 공부를 좀 했어요. 우리 증권사들 레포트를 보고 해보니까 허리케인 효과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있으면은 7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실업률이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허리케인 같은 어떻게 보면 계절적인 사건들 같은 경우는 계절 조정을 하지 못한다라는 단서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거가 4.1인가요? 그 4.3이 나왔을 텐데 0.2% 오버한 거 같은 경우 거로 경기 침체 시작했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건데 오늘 234포인트는 처음 봤습니다. 저도요. 그러니까는 이 정도의 역대급 하락 같은 경우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외국인들은 선물로서 해지를 하잖아요.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도 똑같이 선물 매도로서 해지를 하고 일부 현물 매수도 하고 해지를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받아줄 수 있는 세력이 없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못했다. 그러니까 빠지는 족족 크게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오늘 거래 많이 터지게 해서 18조 정도 터졌고 거래소에서 이런 식으로 좀 패턴이 과거의 경험들 봤을 때 한 번씩 바뀌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확증 평양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확증 편향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래도 네. 이렇게 많이 빠졌다는 되돌리는 속도도 빠를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걸 시사한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임 대표님. 당연한 거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거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보입니다. 그러니까 극복 가능한 악재로 시장이 크게 폭락을 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하방을 테스트한 다음에 드라마틱한 V자 반등이 전개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시장이 지금 우려하는 게 AI 거품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엔비디아가 AI 혁명을 주도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가 설계상의 결함이 있어갖고 본격 출시 시점이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외신의 보도가 있었어요. 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고. 네. 근데 이 차세대 AI 가속기가 이제 출시를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출시가 소멸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출시 시점이 뒤로 미뤄지는 거지 출시를 못하는 게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차세대 AI 가속기의 출시 시점이 뒤로 미뤄지면은 당연히 SK하이닉스 HBM3 그 침투율도 올해 하반기에 둔화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연동돼 갖고 증권사들이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제 내년도 실적은 더 좋게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HBM3가 주도하는 그 D램 시장의 어떤 성장 이슈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거기에 대한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유달리 많이 빠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실업률이 4.3% 찍혔잖아요. 네. 근데 연초에 3.7%대에서 4.3%까지 올랐으니까 역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실업률이 올라간 건 맞아요. 하지만 주요국들의 실업률이랑 비교해 봤을 때 실업률의 절대값이 큰 건 아니에요. 4.3%의 실업률 가지고 경기 침체를 논한다는 거는 좀 어불성설 같아요. 물론 추세적으로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시차를 두고 실업률이 5%대를 돌파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기반으로 주가가 빠진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연준이 이제 시차를 두고 이제 고용 데이터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구원투수로 나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연준이 이제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다 보면은 실업률이 또 이제 낮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은 현재 지수에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현재 지수는 악재가 지나치게 많이 과반영돼 있고 호재가 지나치게 선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시차를 두고 하방을 테스트한 다음에 아주 흥미진진한 V자 반등 흐름이 전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되게 조심스럽긴 합니다. 네. 오늘 뭐 워낙 많이 솔직히 물리신 분들도 너무나 많을 것 같고 확고한 반등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저희들도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안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의견을 드리고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가 유난히 더 빠졌거든요. 니케이는 12% 넘게, 전 이것도 이 숫자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일본 그렇게 잘 나간다는 일본 증시가 어쨌든 BOJ의 어떤 통화정책 피봇이 있고 난 다음에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앵커리 트레이드 계속 얘기하셨으니까 그것과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경제가 좋은 거는 내수가 좋기보다는 수출이 좋기 때문이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과 일본은 다,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글로벌 경제가 다 미국을 제외하면 나머지들 내수가 좋은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네. 근데 수출이 좋은 거고, 수출이 좋았던 이유는 미국으로 나가는 수출이 좋았기 때문인데, 미국으로 나가는 수출이 좋았던 거는 하나는 미국의 수요가 탄탄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달러 대비 통화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세 수혜로 수출이 더 잘 될 수 있고, 같은 양을 팔아도 그 자국 통화로 환산하면 이익이 더 커지기 때문이었는데, 그 혜택을 제일 크게 보던 나라가 일본이었죠. 그런 측면에서 160엔까지 올라가던 환율이 이제 140엔 정도로 떨어지면은 네. 분명히 일본의 수출 기업들의 수혜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앞으로도 엔화가 더 약세를 갈 거라는 것까지 베팅이 들어갔던 일본 증시 입장에서는 되돌림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러면 그 엔화의 적정 레벨은 어디냐? 지금보다 더 낮아질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보다 엔화가 더 강세가 가고 이게 추세를 그린다라고 하면은 일본 증시도 하락폭이 계속 더 커져야 될 수 있고, 엔캐리 트레이드 정산도 앞으로 계속 진행돼야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한국 증시의 타격도 외국인 매도도 계속 나올 수 있고, 네. 이런 거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은 예. 제가 작년에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의 경제연구소들이랑 미팅을 할 때 당시에 들었던 얘기가 네. 일본 기업들의 채산성을 맞추는 기준이 한 130에서 140엔대 정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아직은 여력이 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력이 많이 있었다가 많이 줄어들었죠. 많이 준 거. 반대로 그러니까 그쪽 측면을 보신 거군요. 예. 저는 아직 조금 더 130엔대까지는 남아 있다. 그걸 본 게 아니라. 한 140엔 정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보다 낮아지면은 추세를 그리면서 낮아진다면 한 번 정도 레벨 다운이 되는 건 가능도 한 얘기겠지만 추세를 그리면서 더 낮아지기에는 일본 기업들,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에 문제가 생기게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여기서 추세적으로 엔화 강세를 더 많이 유도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것이고, 다만 엔화가 일본 정부가 생각했던 140엔, 150엔을 넘어서서 더 올라가는 것들을 되돌리고 싶긴 했지만 지금 정도에서 안착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NK 트레이드의 정산이 앞으로 뭐 끝났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네. 앞으로 더 많이 진행될 겁니다라고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정도로 보면은 일본의 낙폭도 좀 이해하고 일본 낙폭이 그렇다고 앞으로 계속 진행될 거냐, 그건 또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일본 아까 BOJ 중앙은행도 일단은 지난번에 25bp 올리면서 금리 인상이 어쨌든 열어놓은 가능성들 발언을 많이 했는데 예. 거기에 대한 것도 지금 상황만 놓고 본다면 좀 제어가 될 가능성도 있겠다. 예, 지금 정도에서 연내 동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어떤 포지션을 취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오늘 이 질문을 아마 제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미국 장도 열리고요. 새로운 장이 열리고 그것도 봐야 되겠지만 조심스럽게 이제 내일 포지션 혹은 이번 주 전체적으로 좀 진정되는 국면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 전략을 짜야 될까? 어려운 질문이지만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조심스럽게 말씀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일반적인 하락장에서 오늘 같은 시장을 봤을 때 오늘에서는 일반적에서는 매수로 하고, 그러니까는 바이 더 딥을 하고, 만약에 내일 방송을 해요. 그러면 아침에 떠서 시작한다. 그러면은 쫓아잡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싸게 잡은 투자자분들이 당연히 내일 아침에는 차익실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목이 뜬다 그러더라도 이제 상승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하이닉스를 쫓아잡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바이더 딥이 나왔나요? 안 나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악소리도 못하고 당했는데, 만약에 내일 뭐 예를 들어 오늘 밤에 서비스업 지표 잘 나와가지고 뭐 인라인 들어가서 만약에 갭 상승을 한다. 물론 오늘 반대 매매 때문에 내일 아침에 갭 상승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지만 떠서 어느 정도 시작을 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그때는 좀 사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까지 참은 투자자는요, 절대 단타 치는 투자자들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가 새로운 기회가 왔으니까 내가 드디어 매수수급으로 들어가겠다라는 투자자가 매수로 들어갈 거거든요. 기존에 하셨던 분들 어떻게 합니까? 못 삽니다. 네. 이미 물려있기 때문에 못 사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일단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제가 보기엔 기다리는 게 맞고요. 오를 때까지죠. 네. 그런데 아마도 이제 아까 반대에 나왔으니까 좀 말씀드릴 텐데 제가 오기 전까지도 좀 통화를 하다 왔고요. 일단 지금까지 신용을 쓰셨던 분들이 지금 소위 담보 부족을 메꿀 현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특히 줄줄줄줄 빠졌거든요. 줄줄 빠지다가 쾅쾅 2번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은 줄줄줄 빠질 때 참아서 혹은 쥐어짜서 막았을 거라고요. 담보 부족을. 그러면 오늘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하락은. 그러면 만약에 오늘 저녁 때 미국에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큰 반등이 개인적으로 지수로 따지면 오늘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6% 넘게 빠졌었거든요. 지금 오후 5시 55분 현재 3% 조금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안쪽으로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이쪽으로 2% 안쪽으로 끝나게 되면 제가 보기엔 내일 반등 나올 것 같아요. 나스닥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지금처럼 끝났다거나 혹은 마이너스 4, 5% 끝났다 그러면 네. 오늘 어쩔 수 없이 포지션을 넘겼었던 반대의 물량이 내일 아침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개파락은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시장에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오는지는 또 내일 시장을 좀 봐야 되니까는요. 일단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임 대표님, 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M7의 움직임을 오늘 장에서 좀 주시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빅테크 투심이 개선돼야 대한민국 반도체 투심 개선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첨단 반도체 관련 투자가 이제 구조적으로 증가할 때 그 가장 큰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일본의 그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애플, 예. 엔비디아. 그러니까 사실 칩 쪽에서는 엔비디아, 예.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잘 버텨왔지만 네. 사실 이제 지금 투심이 계속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애플도 좀 중시해서 봐야 되겠고, 사실 다 중요시 봐야 AI 실적 면에서 가장 기대가 컸던 것들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였는데 예. 클라우드 실적이 신통치 않게 나오니까 바로 실망 매물이 표출되는 거 보면 네. 다른 종목들 다 비슷한 패턴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엔비디아는 아직 맞습니다. 실적도 안 나왔는데 네. 실적이 물론 우상향하겠지만 우상향 예. 정도의 높이가 높지 않다면 이것도 역시 실망 매물로 바로 표출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엔비디아가 28일날 실적을 이제 공개할 예정인데 네. 실적이 바람직하게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미래 실적 가이던스도 꽤 괜찮게 나와야지 글로벌 반도체주의 투심이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가 AI 그 엔비디아 AI 반도체를 구매하고자 하는 의지가 여전히 강하고 네. 그 진정한 그 AI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적극적으로 침투하기 위해서는 AI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구축이 되는 과정에 있는 거지 구축이 완료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AMD의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거품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되고 있는 국면으로 봐야 되는 거지. 뭐 거품 상태에 있다, 여전히 거품 상태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와 이제 그 성장 스토리를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그 첨단 반도체 쪽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바람에 좀 피해를 보는 그런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많잖아요. 네. 왜냐하면 HBM 쪽에 이제 선택과 집중하느냐고 레거시 반도체 가동률이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범용 반도체 가격이 워낙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범용 반도체 출하량을 충분히 하반기 중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네.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도 잘 챙겨 보시면 되고, 그리고 미국이 중국 반도체 굴기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집권하건 공화당이 집권하건 이 스탠스는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중국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첨단 반도체 쪽은 살짝 포기해주고 구형 반도체 쪽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중국 파운드리 업체들이 신자외선 장비를 많이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그러니까 구형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나름대로 잘 구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구형 반도체를 그 어느 나라보다 열심히 찍어낼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일부 대한민국 소부장도 있다고요. 그런 기업 이렇게 잘 분류해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국면이 도래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김영환 부장, 이번 주에 좀 체크해봐야 될 미국 쪽 경제 지표는 뭐가 있을지도 궁금하고, 일단 국채 금리가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10년물 같은 경우는 지금 3.7%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30년물 이렇게 장기물까지 포함해서 이번 주 입찰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의 결과에 따라서도 좀 시장 대응이 달라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 주 관전 포인트가 오늘 밤에 나오는 ISM 비제어 조업 지수가 있고요. ISM 비제어 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ISM 지수가 다른 PMI랑 다른 점은 미국의 글로벌 영업을 다 커버를 합니다. 네. 그리고 비제조업 지수는 뭐에 중요하냐면은 빅테크들의 R&D가 거기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빅테크들의 향후에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느냐 이런 방향들을 제일 잘 체크할 수 있는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네.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지금 컨센서스는 51포인트 조금 넘게 나옵니다. 기준선이 50이죠. 예, 기준선보다 높게 잡혀 있고요. 네. 그 정도 충족해주면은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최근의 추세는 약간씩 아래쪽으로 흔들흔들하는 중이었어요. 불안하게 왜 또 그러세요? 네. 일단 여튼 객관적으로 보자면 50을 참 넘어주면 좋겠는데 네.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 중요한 관점 포인트는 목요일, 금요일 날 미국 장기채 금리 국채 입찰들이 있습니다. 목요일 날 10년물, 금요일 날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는데 이 물량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나와주느냐에 따라서 조금 미국채 금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은 또 새로운 정보들이 나올 테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더 다른 중요한 지표들, 뭐 소비자 물가, 네. 소비자 물가, 그리고 뭐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그리고 다른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뭐 더 중요한 발언들 이런 것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 정도 체크하고 그 다음 주로 좀 관전 포인트는 넘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국내에서는 체크해봐야 될 일정 지금 뭐 실적 시즌 주요 기업들은 이제 발표들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고 실적 이야기가 의미가 있겠냐마는 어쨌든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실적은 어떻게 해요? 지금 시즌에 오늘 제가 몇 가지 종목들을 봤어요. 네. 봤는데 그냥 실적 발표하고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일단 국내 시장에서는 7월 말까지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굵직한 대형주들이 발표를 했고 네.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거는 내가 가진 중소형주 단위 종목이 8월 15일까지 어떻게 발표를 하느냐예요. 그런데 오늘도 한 두세 개 종목들이 발표를 했는데 제가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발표하고 나서 어떻게 분봉이 움직이는지 좀 봤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시장 하락과 똑같다는 거죠. 네. 이 기존에 그 종목의 위아래 컨센보다 좀 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파시는 분들도 이미 다 팔았다는 얘기고요. 그걸 보고서 저 잘 나왔는데 내가 사야지 하는 사는 투자자들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소형주 투심보다는 먼저 대형주 투심을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밤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뭐 국채 입찰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에요. 네. 만기일인데 경험적으로 좀 또 확증평형 좀 상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꾸 그러지 마라 하시지 말고요. 뭐 너무나 많이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지난주부터 선물을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2조 이상 팔았고요. 네. 금요일과 누적으로 3조 이상 때렸다고 보는 게 맞을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천억 정도 이상을 오늘 좀 매수를 했던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만기일까지 지금 화, 수, 목 3일 남았습니다. 네. 3일 동안에 외국인들이 밑으로 하방을 했었던 선물 매도 물량을 얼만큼 줄일지 혹은 그 다음에 매도했던 물량을 오버나이트를 할지 다음 월물로 넘길지 이것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매크로가 어지럽고 미국 빅테크도 어지럽고 오늘 애플이 장중에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건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네. 전 세계 1등인데. 근데 장중에 뭐 버핏이 예. 매도했다고 그러더니 그것 때문인가요? 근데 그 분할 매도 했었다면서요, 원래. 네. 그러니까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는 우리 시장만 항상 뭔가 그 이성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장이 어려울 때는 미국 시장도 이렇게 좀 비이성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 미국 시장 장중 나스닥이 6% 이상 빠진 것 같을 경우는 저는 애플발 변동성도 크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애플이 그 애플 인텔리전스를 뭐 잘못 얘기하고 이게 아니죠. 이미 다 지났잖아요, 지난주에. 네. 그러면은 펀더멘털이라든지 앞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사업의 성과,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임 대표님께서 8월 28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네, 맞아요. 오늘 8월 5일이에요. 그때까지 언제든 기다려요.
그걸 확인한 그게 아니고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그냥 일단 매도하고자 하는 변동성 심리 혹은 제대로 된 이성적인 플레이가 나오지 않는 심리가 오늘 시장에 극명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험적으로 이렇게 비이성적인 시장 같은 경우는 이틀에서 3일 정도면 어느 정도는 제이치에 따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게 뭡니까? 하락을 이틀 봤어요. 이틀 봤으면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빠질 것 같아요. 만약에 지난주에 고용주비 보고요. 원래 그 허리케인 때문에 이래요. 그래서 반등 나왔으면 아무도 뭐라 안 그랬어요. 그런데 장이 빠져버리니까 종목이 이렇게 뭐 박살이 나버리니까는 네. 이게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하락은요 지나친 우리가 매수 부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적어도 이런 시기에 내가 다른 거 막 너무 어려워서 무서워서 제일 무서운 건 신용이죠. 신용계좌 빼놓고는 어느 정도는 좀 나의 종목에 대한 가치를 잘 보시고 일단은 다음 전략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연준이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버렸어요. 연준이 7월 FOMC 회의 때 전격적으로 금리를 내렸다면 이렇게 폭락장이 왔을까? 뭐 이런 식의 이제 가정을 하는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포인트가 뭘까? 9월 FOMC 때 50bp를 한꺼번에 내리는 게 하나의 안이 되지 않을까? 뭐 월가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듯한 분위기도 감지가 되거든요. 김영환 연구원님.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어떻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닐 것 같으세요? 왜요?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경험상 연준은 그 파월 의장 기간 재임 기간 동안요. 네. 연준은 데이터 디펜던트 했는데 그 데이터가 얼마나 받냐면은 최소 3개월 이상을 받습니다. 그럼 고용 지표가 7월 달에 깨진 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9월까지 깨져야 됩니다. 그 기준으로 따지자면. 네. 그러면 11월 달에는 뭔가 정말로 큰일이 났으면 무언가 조치가 나올 수도 있겠죠. 9월 달에 그 8월 데이터까지 보고 2달 지표를 가지고 움직인다. 지금까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을 깰 정도로 급하게 50bp 이상의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한다는 얘기는 무언가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순차적인 물가 상승 내지는 뭐 실업률 상승이 아니라 무언가 경색이 생기고 큰 위기가 잠재돼 있다고 연준이 어딘 가서 데이터를 받아봤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시장이 해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50bp 인하를 하지도 않을 것 같고 데이터상 한다면 그거는 무언가 큰 문제가 생겼을 때일 텐데 그러면 금리 인하 자체보다는 그 큰 문제에 시장이 집중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의 반응도 그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 지금 시장은 좀 그런 걱정들을 점차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드 뉴스가 굿 뉴스가 되는 게 아니라 배드가 그대로 배드 뉴스를 받는 거예요. 예, 배드는 배드고 굿이 나오려면 정말로 좋은 지표가 나와줘야 굿이로 해석을 할 가능성이 많나 보이는데요. 금리를 왜 이렇게 50bp를 한꺼번에 내릴까? 아, 그 얘기는 경기 침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으로서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볼 수 있는 거는 오히려 8월부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허리케인 효과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8월 이후에 실업률이 올라가는 게 매우 다시 완만해지면서 그렇게 가파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연준은 원래 계획대로 9월부터 차근차근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경기 침체를 피하면서 모험성 금리 인하 단계로 접어 들어가는 것들이 중요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일 거고요. 즉 적어도 그런 데이터 그런 가능성을 조금씩 확인하는 데이터를 쌓아가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심리가 패닉으로 나온 거에서 한 단계 레벨업이 돼서 거기서 그런 시장이 괜찮구나, 그러니까 경제가 괜찮구나라는 것들 시장이 점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조금씩 방향을 잡아나가겠죠. 그래서 저는 한 단계의 스텝업을 한 다음에는 네. 시장이 뚜렷한 우리가 상반기에 경험했던 것처럼 뚜렷한 시장의 상승 방향을 잡아 나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의 생각은 또 근데 우리 김영환 연구원님과 생각이 다른 거. JP모건은 긴급 금리 인하 필요성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항상 시장은 연준의
얘기보다 항상 앞서 나가고 더 많은 기대를 시장에 넣고 네. 불어넣고 이제 이런 뭐 성향을 보여왔지만 네. 지금 긴급 금리 인하는 8월에 원래 예정이 없는 FOMC까지 해라 해서라도 금리를 내려라 네. 이런 식의 다급함을 지금 연준에게 촉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글로벌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어마어마한 금리 인하 프로젝트를 가동시켰고 어마어마한 유동성 장세가 전개되면서 주가가 지수가 엄청 올랐죠. 그러니까 네. 경제 지표 엉망진창이고 기업 실적들은 참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엄청 올랐고 그때 중심에 있었던 섹터가 바이오 섹터였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연준이 예상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은 유동성 환경은 개선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개선이 되는 효과가 더 부피감이 더 있기 때문에 증시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뭐 저만의 의견을 저는 설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FOMC 회의 일정이 총 3번인데 만약에 연준이 100pp 이상의 금리를 이 3번의 회의를 통해서 인하할 거라는 어떤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되면 오히려 이거 유동성 장세가 생각보다 빨리 전개되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으로 지수가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약간 약간 반대되는 의견이죠. 네, 그럼요. 시장의 의견은 늘 다양하니까 저 의견들을 들으시면서 계속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 우리 박현선 부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이제 개별주의 어떤 반등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는 건 사실 시기적으로 되게 위험한 수 있는 시기이고 그래서 이제 지수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해봐라라는 의견을 주셨었거든요. 그것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 우리가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다라는 포지션이 나온다는 분들이 좀 조금씩은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아마 내일부터 조금씩은 생겨날 텐데 네.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우리 일각에서는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수가 많이 빠졌으니까 기회 아닌가? 라고 얘기하시는 제가 오늘도 한 카톡으로만 5분한테 들었습니다. 네. 근데 기회는 저한테 찾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이거죠. 기회가 있을 때 과연 내가 바이더 딥을 해가지고 끝까지 수익이 날 수 있는 나만의 투심이 있을 것이냐가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는 약간 원칙적인 문제고 최근 시장에서 지금 개별 종목으로 베팅할 수 있는 투자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나만의 스터디된 종목으로 내가 어떤 해당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끝까지 시장에서 알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못 알아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외국인 수급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많이 팔았고 오늘도 현물로서 많이 팔았으니까 네. 오늘 해결되는 외국인은 들어와요. 그 외국인이 들어온다면 뭐부터 들어오겠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번, 그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 한번,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번 이런 식으로 지수가 올라갈 때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싸게 산 개별 종목을 가지고 내가 10배 이상의 10배를 가지고 싶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원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봤을 때는 지수만큼 수익률을 쫓아가는 종목이 최근 1년 동안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수를 하방 베팅 해가지고 그게 ETF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일종의 해치 포지션이 될 수가 있겠죠. 선택하시는 건 우리 투자자분들 선택이긴 할 텐데 차라리 내가 개별 종목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어려운 용기를 냈는데 한 2주 다 올랐는데 제거 안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은 그것만큼 또 화나는 경우도 없거든요. 베팅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나한테 그 리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정도 오늘 시장에서 들어온 얘기가 오늘 아침에 빠질 때는 이러더라고요. 코스피 PER 9배 얘기 나오다가 하방 지선 나오다가 한 200포인트 빠지니까 코스피 PBR 0.9배 나오더라고요. 이게 항상 제 입장에 레파토리거든요. PBR 네, 0.9배. 네. 사실은 PER로서 하방을 잡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PBR이 0.9배 정도 수준 전후 수준이라면 그게 2,500포인트, 2,520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오늘 2,440이에요. 그러니까 0.9배 언더로 떨어졌을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코스피 PBR 0.9배 언더에서는 제가 사봤거든요. 그래서 수익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당장 내일이 될지 다음 주가 될지는 물론 봐야지 되겠죠. 하지만 이건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흥분을 해가지고 시장에서 개별 종목에 배팅하시는 분들은 지금 감이 좀 적습니다. 없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바이더 딥이 나와서 지수에 배팅하는 외국인이 나오고 외국인이 나와서 종목이 오르게 되면 그것을 확인하고 매수에 가담하는 트레이더 같은 개인들은 있습니다. 이건 맞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또 추세 추종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수를 조금 많이 빠졌으니까는 일부 좀 대안으로 보신다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임종희 대표님은 네. 생각이 좀 다르실 것 같아서 네. 성장주에 네. 대한 어떤 공격적인 어쨌든 포지션을 계속해서 취하고 계시니까 네.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 성장주에 대한 판단, 네. 결국 펀더멘털에 답이 있다고 본다면 그렇죠. 예. 네, 어떤 전략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뭐 펀더멘탈이 견조한 섹터로는 이제 조선 섹터가 있겠죠. 조선 섹터 뭐그 유일한 악재는 많이 오른 조선주는 많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산이 높은 종목은 당연히 골이 깊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조선 섹터 내에서 뭐 덜 오른 종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류의 종목 중 이제 올해와 내년 업황이 아주 긍정적인 기업도 관심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첨단 반도체 시장 성장 진정한 수혜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억울하게 좀 많이 빠진 종목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과거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될 때 무참하게 짓밟힌 섹터가 바이오 섹터니까 네. 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도래가 될 때 스타가 될 수 있는 바이오주들도 이제 슬슬 나올 겁니다. 뭐 제2의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을 현재 시점에서 발굴하기 위해서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남은 악재가 무엇일까? 혹은 남은 변수는 무엇일까? 이 부분도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연구원님, 예. 사실 하반기 시작하면서 증권사들이 내놓은 연말 코스피 전망, 코스피 3,000 이야기 다시 했고요. 코스닥 900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봐선 요원해진 것 같거든요. 예. 가능성 여전히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눈높이를 현실적으로 낮춰야 될까요? 이제 길게 봤었을 때 말이죠. 긴 호흡에서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 시기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춰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여전히 미국이 경기 침체에 크게 빠지고 글로벌 증시가 하락장을 길게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다만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거를 피하고 그래서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경기가 다시 확장 국면을 완연하게 들어가는 데까지는 조금 그걸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점을 감안하면은 지금의 심리적으로 붕괴된 낙폭과대가 회복되더라도 정고점을 벗기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정도의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한 3분기 정도가 아마도 시장이 제일 강하게 올라가는 시기일 거다라고 많이들 얘기했던 상반기 중에 전망은 좀 미뤄진 건 같긴 합니다. 3분기가 아닌 그러면 그 다음 4분기 내지는 내년 초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올해 연말 내지 내년 초 예. 정도까지는 예, 그 시기로 늦춰졌을 수는 있는데 하지만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해주고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다시 좀 살아나고 그러면서 미국 경기가 확장 국면에 들어갔을 때는 한국의 미국향 수출주들이 여전히 시세를 낼 수 있고 그게 조합들이 맞춰질 때는 내년에는 코스피 3,000포인트 여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같이 하락을 경험했을 때 용기를 내서 사는 것들이 좋은 투자 전략이죠. 그리고 그 테마도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미국향 수출주들, 반도체, 조선을 비롯해서 네. 이런 뭐 상반기 중에 익숙하게 우리가 선호했던 섹터들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만 과거에 비해서 수익을 아주 단기에 많이 낼 수 있는 편안한 장세일 거냐라고 한다면은 좀 그런 기대는 조금 눈높이를 낮춰야 되지 않나 정도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심리적으로는 많이 무너졌고 그래서 지금 올라가야 되는 시기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도 약간 연준의 금리 인하나 그 이후의 유동성 환경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은 거는 약간은 수익을 내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용기를 내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두렵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오늘장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이 공포라는 게 두렵고 무서운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히 알아야 될 건 진짜가 아닌 것에 공포를 느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경기 침체 공포지 진짜 경기 침체는 아니라는 것. 지난 며칠간의 폭락장이 시장의 펀더멘털을 정말로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일까? 우리가 보고 있는 객관적 데이터들이 정말 침체를 뜻하는 것인지 냉정하게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주식을 팔지 말지를 정직하게 판단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장 심심한 위로를 보내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경주마였습니다.